자, 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양희원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때 한 며칠 지나면은 갑자기 영상으로 확 올라갈 거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네. 예언자? 기상학자들은 뭐 그 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저도 그걸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봄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3월 말 4월 들어가면 반팔 입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봄옷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바로 더워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3주, 2, 3주 정도 봄을 딱 만끽하는 기간이 올 거. 한 달도 아마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한 4월 말쯤 되면 더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4월만 들어가도 그럴 거라고 지금 보는 거고, 우리 청춘들은 뭐 한겨울에도 그때 그 계엄 있을 때, 비상계엄 있을 때도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뛰어나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네. 참 어떻게든지 뭐 주말에 윤석열 뭐 구속 취소 등의 그 이슈가 있긴 했는데 네, 네, 다음 주에는 황당했죠. 아마 탄핵이 되겠죠. 네, 네. 저는 그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8대 0으로 파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런 게 더 파면을 앞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법의 그렇죠. 미비가 네, 네. 있으면 빨리 탄핵을 시켜버려야지. 네. 법기술자들의 정말 요술을 이번에 많이 구경을 합니다. 네. 네.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자, 근데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 이전에 가장 그 이슈를 지배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예, 예. 요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이상한 디테일 가져와가지고 저게 틀렸네 맞았네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이재명이 옳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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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K-엔비디아 이 발언 들으면서 이제 지금 현재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전환 시대. 네. 뭐 통상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럴 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때 전 국민이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이게 준비돼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이런 고민들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엔비디아는 세계적인 그 AI의 그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네. 그런 엔비디아가 뭐 그러니까 시총만 해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엔비디아를 어떻게 키울 거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디지털 기업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업이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신산업으로 정부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 우리가 국민 지분 얹어가지고 그거 조세 경감하고 국민들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말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네. 예, 재생에너지 같은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래서 그게 국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우리나라 계획경제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심지어 차관까지 빌려와서 중화산업이라든지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런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거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적 사업을 먼저 이렇게 끌고 나가고 거기에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면서 결국 끌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들도 있고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투자공사라고 해서 300조 원의 돈을 운영하는 그 투자공사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연간 뭐 그러니까 기본 자금이라 그러나요? 1,000조가 넘으니까 그중에 몇백조를 계속 이렇게 투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 기업 공기업이나 아니면 투자공사나 이런 데는 되게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부가 웬만하면 지분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분을 가지면 그 자체가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뭐 시총이 몇 배 우리나라 뭐 예산의 몇 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랬겠죠. 예. 그럼 저런 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근데 처음에 정부가 키우려고 투자하고 이렇게 견인하고 하더라도 만약에 10개 아니 100개를 했는데 그중에 1개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벤처기업 투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 투자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정부가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그런 이유인 거고 여러 개 했다가 그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인터넷 게임 한 것도 그게 정부의 그 모태펀드 투자로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박이 났지만 실패한 것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환의 시기에는 디지털 AI 관련한 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관련한 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오히려 깎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벤처 투자하는 데의 모태펀드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지금의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기술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간이 모두가 투자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R&D 깎죠. 모태펀드 깎죠. 재생에너지 예산 깎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런 쪽에다가 정부가 나서서 어쨌든 지분을 확보할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해주고 이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분 확보를 정부가 하자라고 말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로 말을 한 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국가가 그런 거 개입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그 산업 대전환 시대에는 국가가 그 뒷짐 지고 예산 딱 깎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법인세만 깎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TSMC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TSMC에 대해서 누군가 그 페이스북에서 글 쓴 거를 사람 거를 다시 포스팅을 하셨던데 그 TSMC가 처음에 정부가 지분이 절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 투자를 해서 기업이 그렇게 커지고 난 다음에 지금의 한 6%로 줄어들긴 했는데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 TSMC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부가 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걸 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개입하지 않았어요. 경영에. 지원만 해준다. 그렇죠. 지원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주고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제도를 해줘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접속, 우선 구매, 가격 보장 뭐 이런 것들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초기 씨앗돈 이제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전력 시장을 열어서 누구나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기죠. 예. 네. 여기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픽 카드 몇 천 장 가지고 있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그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 이런 거를 결국 정부가 인프라 깔아주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깔아주는 것처럼 AI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시설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맞습니다. 새로운 도전들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산업은행이 그냥 그 구조조정하는 기업들 돈 쏟아붓고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키워서 거기에 수익을 결국은 예. 국가의 이익으로 만들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뭐 그 사이에 많이 나왔잖아요. 국부펀드, 뭐 싱가포르나 노르웨이나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자원, 석유나 가스를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면은 뭐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의 이제 그 정부의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좀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좀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기업은 못하는 거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거. 네네네 지금 맞아요. 그 AI하고 거의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재생에너지나 AI는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건데 지금 저게 그거예요. 정부는 초기 자본을 제공하고 펀드 조성이나 세제 혜택 등을 주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고 송배전망 만들어주고
규제하거나 표준 설정을 하고 여기 정부가 할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민간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의 AI 칩, SK 배터리 이런 것처럼 글로벌 시장 진출. 이 정부가 일반 기업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렇죠. 정부가 도와주며 서브해주면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기 자동차를 현대 기아차가 잘했고 SK가 엔솔이라고 어쨌든 배터리 잘 만들었고 한화가 태양광 선제적으로 이제 합병해가지고 그 독일의 큐셀 가져와서 또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고 이런 걸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그렇겠죠. 딥시크를 보면서 중국이 지금 이쪽 AI에 쏟아붓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굴기라고 AI 그러니까, 굴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재생에너지도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죠. AI도 그렇죠. 정부가 돈도 쏟아붓고 규제나 온갖 제도 혜택도 다 해주고 그래서 국내의 시장도 키워서 그렇게 기업을 키운 다음에 세계 시장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BYD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이 지금처럼 전환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다음 정부가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얘기를 산업 쪽이나 아니면은 경제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그런 경고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하는 방식이 우리 70년대 박정희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보수 진영 쪽에서는 기업들은 자율에 맡겨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세금은 적게 내라. 이것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였고 그게 사회주의 경제 스타일이었어요. 국가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을 빌려왔다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차관을 빌려서 그 기업에다 돈을 빌려줘요. 저리로 엄청나게 저리로. 그리고 관련 인프라 다 국가 세금으로 다 깔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색깔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주의식이냐 자본주의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냐.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차이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 우리가 검은 토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흑묘 잘 잡으면 되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게 사회주의식의 걸 가져오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잘 활용을 하든 간에 어쨌든 경제가 잘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런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의 지원이 필요한 그 항목이 지금은 AI,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이라고 말하는 재생에너지 이 두 분야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의제는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때 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얘기했잖아요. 그 뉴딜 사업이란 게 그거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투자하고 인프라 깔고 막. 그 고속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이게 다 뉴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그린으로 하자. 그걸 이어받아서 제대로 이제 능력 있는 행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진보 쪽 블록에서는 별말이 없어요. 이재명 잘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오히려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쪽에서 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버리는. 근데 박정희를 봤잖아. 박정희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차세대 먹거리는 정부가 주도해 주는 게 맞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뒷짐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 사업을 새로 할 때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출을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지분 투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대출을 받으면 이 기업이 망해도 그거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지분 투자는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는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날릴 수 없잖아요. 그 완전히 알토란 정말 아까운 국민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투자공사나 이런 데는 특히 국민연금은 그걸 날릴 수 없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데만 투자해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연금 그 수익률이 15%더라고요. 예. 평균 한 6% 되는데 15% 되게 잘한 거죠. 근데 그래 안정적인 근데 국내는 까먹고 해외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데 아무튼 이런 안정적인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예를 들면 300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공사. 그러니까 투자공사 사장을 제대로 안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투자공사의 그 돈 규모를 좀 늘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도 같이 책임을 지는 하지만 경영은 개입하지 않으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박정희의 방식이 일부 도입이 된 거지만 또 완벽히 그런 건 아닌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기업의 수준이 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 역할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할 거냐 이건 그렇네요. 되게 유능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원전 수출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얻는 이득은 없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9천조에 달하는 그 재생에너지 시장을 두고 50조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럴 때 이게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같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디지털이나 AI 쪽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개 투자해서 그중에 잘 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재생에너지는 실패가 없는 투자예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길래 그렇겠네요. 재생에너지는 실패가 없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덴마크, 독일, 뭐 온갖 그 해외 국부펀드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해상풍력이나 이런 데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 약속을 했거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이겠다. 에너지 전환 얼마 하겠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완벽히 못 지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당위거든요. 그러면 전환은 당위이고 재생에너지 만드는 건 당위예요. 그 사업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해외에서 생산한 것까지 해서 연간 한 8조 원이 벌써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전환 에너지 전환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은 내수예요. 내수. 내수 시장.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게 소리는 키지 마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소리는 키지 말고 그림만 네네. 보여주면 돼요. 2009년부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독일에서 태양광 하는 게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설치되는 거. 어. 이거 큰 동그라미는 큰 태양광, 와. 작은 점은 작은 태양광. 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와. 독일은 그럼 태양광 천국이라고 봐도 되겠네.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요? 네, 100만 개. 32.8기가와트 100만 개. 근데 지금은 얼마 됐는지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지금 100기가와트예요. 32.8기가와트가 100만 개니까 100기가와트면 300만 개가 벌써 넘었겠네요. 야, 독일 거의 전 지역인데요? 저 정도. 그래도 더 깔 때 더 있어요. 그렇겠네. 지금 약간 듬성듬성 까만 곳이 있네. 아니 근데 저거는 점을 찍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독일 가보세요. 그냥 다 지붕에 있고 이런 거지. 와. 드문드문 보이지 그렇게 다 땅을 다 깔지 않았어요. 야, 저게 지금 그래도 아직 여유가 많죠. 16년 동안 저렇게 발전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와. 32.8기가와트의 태양광을 100만 개를 깐 거예요. 100만 개를. 태양광이라는 건 그냥 공짜잖아요. 공짜. 그렇죠. 설비만 하면 제가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릇을 만들면 물은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물은. 그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고장 나는 거 다 고치는 정도는 수 있죠. 인버터가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전기는 교류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자가 쳐서 전자가 짝 일직선을 줄 서면 그게 전기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고정되어 있는 직류예요, 직류. 근데 그 직류 전기를 송전망에 연결하려면은 교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버터가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돼.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연료비가 필요 없으니까. 뭐 20년 계약 그렇게 얘기하는데 30년이 지나도 전기는 계속 생산돼요. 그 효율이 좀 떨어질 뿐이지.
저거는 사실 네. 돌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 원전 수명 끝나면 서서히 폐기하면서 그 사이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늘리어 가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바람과 햇빛은 그냥 거의 무한 공짜니까 공급이니까. 무한 리필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무한 리필 에너지. 무한 리필로 계속 공짜가 되니까 그걸로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토목까지 관련되고 토목, 전선, 터빈, 뭐 철 이런 게 다 연관산업이 있는 거고 태양광은 연관산업이 많지는 않지만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수백만 개가 20년, 10년, 20년 사이에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전국에 공사판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전국에 뭔가가 계속 설치가 되고 그걸로 돈을 벌고 돈이 돌아가고 그게 결국 내수 경기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GDP가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거고 딱히 내가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는데 이건 이제 금융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얘를 20년이나 30년 장기로 전기를 팔 수만 있으면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을 뭐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것처럼 상환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100kW 정도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원리금 상환 다 하고 대출금 상환을 하더라도. 아이고. 네. 그러니 이거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신산업이긴 신산업이지만 그리고 세계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망할 실패가 없는 산업이고 다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 네. 그러니까 태양광을 막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에요. 네. 제 기억에 아마 거의 노무현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명박이나 박근혜 윤석열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친원전으로 또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뒤쳐져서 윤석열이 말대로 중국산 태양광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수출했을 거를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근데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AI 굴기처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아마 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맞아요. 네. 전 세계 비중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정말 입이 딱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술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미치겠네. 마음이 조금 펴지네. 예. 그래서 사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옳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국가가 해줘야 된다. 신산업, 지금의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신산업은 국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는 그럼 왜 그 작은 정부론이잖아요. 저쪽에서는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업들 세금이나 깎아줘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 박정희를 찬양하냐고. 희한한 박정희는 엄청난 국가 주도의 경제를 사실은 성공시킨 사례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도 생겼고 경제 규모도 엄청나고 시장도 크고 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국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런 대전환 시대의 신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쪽하고 AI, 디지털 쪽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자동차, 그러니까 탄소 중립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같은 효율적인 건물,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수출도 수출이거니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GDP를 끊임없이 끌어올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우리가 다음 정부 맡으면 2030년까지거든요. 2030년. 2030년에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건데 어쨌든 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윤석열 말이에요. 네. 영구 집권을 꿈꿨다 그랬잖아요. 내란을 통해서. 그러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그래? 제가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나 저 남미에 정말 잘 나가다가 그 7, 80년대 지금 망한 나라들 숱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경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럴 뻔했어요. 근데 이번 어쨌든 파면 결정되고 대선 돼서 새로
준비된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K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나 물어보세요. 질문하고 그 속에서 답하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어떤 구상을 하고 하는 것. 그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되잖아요. 다음 네. 정부가. 그래서 되게 힘들 텐데. 지금 인수위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상속세 얘기하고 그다음에 K 엔비디아 얘기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의견을 듣고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내용을 다지고 이런 게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영인. 네. 영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소위 말하면 네. 반도체 국가산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취소 소송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 예. 환경단체에서 네. 기후솔루션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용인 반도체 산단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한 거죠. 두 가지 세 가지 면이 있구나. 하나, 그 수도권, 경기도, 뭐 인천 다 포함해서, 수도권이 쓰는 전기가 한 40기가와트가 돼요. 40. 원전 40개. 근데 뭐 36에서 40기가와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천에 석탄 발전소가 있어서 그나마 좀 자급을 하고 한 10기가와트 이상, 10기가와트 좀 넘는 정도를 외부에서 끌어와요. 수도권에서 전기를 생산을 못하니까. 그게 어디서 끌어오냐? 강원도에 있는 석탄 발전, 저 경상도에 있는 원전, 충청도에 있는 석탄 발전, 그런 것들에서 원전 석탄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끌어오거든요. 지금 저분들은 현수 막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스발전 기반 영인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 재검토 촉구기재. 그런데 용인 산단을 만들면 한 6기가와트가 더 필요해요. 지금도 10기가와트의 전기를 외부의 원전과 석탄 발전에서 끌어오는데 용인 반도체 산단을 만들면 6기가와트가 더 필요해요. 전기가. 그럼 이걸 뭘 하겠다 그러냐면 가스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석탄은 외부에서 끌어오고 원래 수도권에는 석탄 발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을 여기다가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 거죠. 그러면 용인 반도체 산단은 삼성에서 아리백 하겠다고 하면서 가스 발전을 하겠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출 못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용인 삼성 사실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 발표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아니 그래서 뭐 원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인에다가 원전하자고. 근데 저는 그 아파트 많고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원전 사고 나는 거 좀 있으면 3월 11일 되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난 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럼요.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 이번에 12일부터 또 내보낸다고 하던데 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다가 원전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국가 산단에 장기적으로 삼성이 360도를 투자한다면서요. 그 얘기가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목더미 잡고 이렇게 간 거라고 전 봐요. 그때 막 총선 때도 막 그 지역만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원 뭐 당선시키려고 막 던졌던 거. 네네네. 그래서 삼성이 알아서 그럼 아주 우리가 한 360도 투자할게. 지금 평택에 짓는 공장도 다 안 지었는데 뭘. 그리고 그 평택에 그럼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용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억지 추상격으로 아직 지금 막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계획만 발표한 거죠. 계획만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도 10기가와트 전기를 끌어오는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송전망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끌어올 거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용인에다가. 아무리 가스 발전소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나오고 거기도 이제 미세먼지 나오고 그래요. 그 도심 한가운데다가 왜 발전소를 짓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공장을 지방으로 내리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단 부지는 다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공짜로 주는 거는 큰 이익은 없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죠. 깨끗한 전기,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인재. 그래서 지역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공약 예전에 내셨잖아요. 총선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학처럼 정말 그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국립대를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는 부산대, 뭐 전남대, 경북대 이런 국립대학교가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쪼그라들고 다 인서울이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면 그러는 국립대라고 해놓고는 정말 지원은 쥐꼬리만 해요. 근데 그런 데를 서울대처럼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그리고 그 특히나 뭐 엔지니어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자재 문제거든요. 그런 거 정말 최첨단으로 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 전 인재들이 지방에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주고 다 해외로 뺏기고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AI 쪽은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미국하고 중국에 뺏겼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윤석열 집권은 3년? 이 아유. 시간만 흘러도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바뀌었어요. 예. R&D 다 네. 깎아먹어서 그 박사과정인 애들 다 뺏기고 바로 탄핵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인프라도 투자하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인재도 양성하고 그리고 돈도 직접 투자해가지고 지분도 확보하면서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제도도 개선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전부 다 거꾸로 오더니 이번에 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을 비롯해서 12분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목만 보면 뭔가 좋은 법인가 보다 해도 아니라는 거죠. 네, 저 법을 개정해서 음. 입찰 제도로 바꿔서 결국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다 고사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왜 저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큰 태양광도 있지만 조그만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1메가와트 이하 뭐 100kW, 200kW, 500kW 이런 태양광은 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중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상공인 같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까지 해줬냐면 1메가 이하는 무조건 전력망에 접속을 우선을 해주는 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퇴행적인 정책을 했지만 그 정책은 정말 박수받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윤석열 때 일몰됐다고 없애버렸어. 근데 이 조그마한 작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경쟁 입찰을 시켜버리면 경쟁이 되겠냐고요. 큰 규모하고. 그렇구나. 응. 좋은 법이 아니네. 근데 그 FIT라고 하는 20년 동안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법을 그게 FIT거든요. 예.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독일에서 그걸 2002년에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걸 도입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선 접속, 우선 구매,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입 보장. 고정 가격 제도를 20년 동안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땅 있고 돈 있으면 다 투자하죠. 대출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급증했거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재생에너지가 확 치솟았어요. 이렇게. 근데 정부에서 예산 없다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RPS 그냥 의무 할당시키는 걸로 발전회사들한테 기존의 발전회사들한테 의무 할당시키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꺾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1메가 이하 우선 접속해주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다시 꺾이는 과정에서 이제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10%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는 없다. 아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도 없어요. 미쳤네. 전 세계도. 윤석열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OECD는 평균이 35%예요. 평균이. 윤석열이가요. 응?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면서 태양광 비리 막 이야기했잖아요. 아유. 근데 전체 중에 한 1/1000이 되는 경우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최근에 제가 제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서 금감원 뭐 검찰 경찰 다 동원돼 가지고 탈탈탈 털어대요. 태양광 사업체들을. 그래서 1000건은 넘게 기소를 했대네 지금. 에휴.
1000 건을 넘게. 전체 그 천만 숫자로 보면 엄청난 비리 같지만 전체 숫자로 보면 근데 정말 그게 미미한 거죠. 비리겠냐고. 그렇게 탈탈 털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태양광 공사하는 예. 업체나 이게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발전 사업하는 소규모 쪽이 이제 곡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이 예. 법이 통과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송배전망 예. 그 문제도 있는 거죠. 송배전망도 부족하죠. 그게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 회사가 6개가 있잖아요. 그 발전자 회사의 발전소들한테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네? 송배전망이 있잖아요. 예. 국민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배전망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요. 망 중립성. 그래서 어느 나라나 송배전망의 망 중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가가 규제를 해요. 너 중립적으로 해라. 근데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 재생에너지한테 주는 거죠. 재생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하지만 다른 데는 중립적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우선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민간이 하고 소규모 소상공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정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전봇대 하나 꽂아주는 거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 진짜. 어? 진짜 그건 국가가 해야지. 그러니까. 전봇대 꽂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답답해서 자기가 돈 1000만 원 들여서 전봇대 꽂고 그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금지시켜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송배전망에 국가가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접속하고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발전자 회사 우선으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되고 있어가지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면 송배전 계획이 나오거든요. 송배전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는 10%도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송배전만 연결하는 거는.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루빨리 기다린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기득권의 벽이 있어. 네네.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장기적 흐름은 아까 그 독일처럼 전국에 태양광이 막 넘치고 풍력이 넘치고 해서 뉴스에 원전 이거 오래된 원전은 이제 없애고 점점점 없애고 하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수출하기가 쉬워지고 네네. 이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원전은 저는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만 유지해도 사라져요.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만 유지해도 그러면 원전 한 개당 2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 들어갈 바에 재생에너지로 그 2조 돈이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하는 게 더 이익이죠, 국가적으로. 그걸 못하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원전은 차라리 민영화시켜라 이런 말을 해요. 원전이 그렇게 값싸고 기술 좋고 운영 잘하면 그러면은 민간하고 똑같이 경쟁 한번 해봐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은 원전 전기를 전부 우선적으로 사준다니까.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원전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줘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냥 건설하면 무조건 전기를 팔 수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 출력 제한 당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 진짜 제가 태어난 고향도 가면요 젊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약에 내가 사업자로 하게 되면 고향 돌아가서 돈 버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분은 국힘 쪽의 지자체장이었는데 봉화군수 지역에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2가지를 준다고. 하나는 100평 땅 택지. 100평 땅이요? 100평의 택지 집 지어 살으라고. 그리고 100kW 태양광. 이건 기본소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 형태로 소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0kW를 주면은 100kW를 준다는 게 100kW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군이 나서서 큰 규모의 태양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중에 100kW를 여기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00kW로 생산된 전기로 판매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자기 돈이 되는 거죠. 좋다. 그게 기본소득이죠, 그게.
요게 그 K 엔비디아 논란이랄까 그 이재명 대표 생각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네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디지털 AI도요. 가만 보면 전기 쓰는 거 말고 딴 게 없어요. 데이터 센터만 딱 섬에 건설해 놓으면 나머지 전기 쓰는 거 말고 딴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재생에너지도 보면 처음에 설비해 놓으면 인버터 몇 번 갈아주고 풍력 터빈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는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나눌 수 있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그거는 어쨌든 지분으로 가야 된다. 지분. 지분으로 가는데 지분으로 가야지 책임이 생기는 거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주인이. 그 풍력도 덴마크도 보면은 육상 풍력은 소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도 싫을 거고. 그래서 반경 몇 킬로미터 한 4킬로미터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력 발전기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줘요. 투자할 수 있는 지분. 그러면 사람들은 풍력 발전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연락한대요. 왜 저거 안 돌아가? 돌아가야지 돈이 생기는데 그런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주장 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시대는 이게 생겨야죠. 네, 기후위기 네. 시대에 네네. 생겨 이것만 전담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옛날 환경부랑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기후에너지부는 돈 만드는 일 하는 환경부는 따로 있고요. 어. 그리고 기후에너지부가 있는 거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후위기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네. 어떻게 보면 제2의 산업부 이런 느낌처럼 네네 그렇죠. 어. 네. 산업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산업부가 역할을 많이 했죠. 국가 주도로 이제 산업을 키웠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하면서 산업부가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렇네. 네, 중소벤처기업부 이쪽이 이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주고 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그래서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잖아요. 통상도 외교통상에서 통상 가져왔죠. 그리고 자원 쪽 가져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 산업하고 디지털 산업이 생기면서 이 산업의 역할, 산업부의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에너지 쪽은 기후에너지부로 해가지고 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클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를 그냥 환경의 당위적인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벌수록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수백만 개의 태양광이고 풍력발전기고 바이오고 뭐 이런 걸 만들면 전 국민이 그걸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을 얼마나 잘 만들 거냐, 대표적인 기업을 얼마나 알짜배기 투자를 잘해서 키울 거냐.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강승규 의원이 낸 거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갈 거냐 그 내용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을 재생에너지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서 원전하고 석탄 이런 쪽에 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지원을 해주고 일정 정도 몸집이 켜질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전은 기본. 원전은 무조건 기본. 그리고 석탄하고 가스는 경쟁.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크고 작은 애들 니들끼리 경쟁. 이렇게 되면 작은 쪽이나 재생에너지만 죽어나잖아요. 그리고 원전이 기본으로 들어가면 재생에너지는 맨날 잘려나가요. 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출력 제어를 계속 당하고 바람개비 풍력도 계속 멈춰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가 아니라 출력 제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빨리 정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네. K 엔비디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방향성으로 가는 거에 중간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슈를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던지는 즉시 다 물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제가 유튜브 들으면서 들었는데 국힘이 얼마나 이념에 푹 쩔어 있으면서 그렇죠. 경제는 무식한 게 이번에 드러났다 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양희원형의 환경과 경제 이 방송 하는 순간 뭔가 환경이 좋아진 느낌. 자, 기대와 희망 이런 게 생기죠. 네, 다음에 대해서. 2주 후 여름날 뵙겠습니다. 아, 네.
것 고생하셨습니다.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